세금 공부까지 꼭 스스로 해야 하실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접 하시는 것도 저는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내가 사업 운영을 살림을 잘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경영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바이기 때문에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5천만의 세무사, 저는 김 차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업자분들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5월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로 머리를 싸매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천만의 세무사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문제와 더불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의 세무사,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톡톡 튀는 진행으로 함께 해줄 최인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무 지식 열심히 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그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정이 계속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업무가 끝나시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사업자라고 하시죠. 성실신고 사업자분들은 이제 한 달 기간이 늘어나서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쉴 틈 없이 또 7월 달에는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가 7월 25일까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보통 사장님들은 바쁘시잖아요. 바쁜 사장님들이 세금 공부까지 꼭 스스로 해야 하실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분들은 사실 세금 공부를 자산 관리 위에는 뭐 하실 필요가 크진 않죠. 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뭐 알면 팁이 되고 그다음에 모르면 절세를 못 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몇 개를 검토만 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면은 사업자분들은 왜 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로는 사업자는 모든 납세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세무 대리인인 세무사한테 이제 업무를 맡기시는 건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접 하시는 것도 저는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는 어차피 또 커질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세법 지식을 많이 익히신 다음에 사업이 커졌을 때는 이 세무사님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용어들의 어려움도 익숙해지실 거고 그런 면들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세무사님들께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세금에 대한 이 단순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부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1년간의 나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이 자기 반성의 시간이죠. 그리고 결국은 매출은 늘었는데 뭐 매입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운영을 살림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경영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법 지식은 당연히 익히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세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당연히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원천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 반기마다 하는 1월부터 7월 달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진행하시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이제 다들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였을 때 혹시나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원천징수 되고 나서 본인의 이제 근로소득을 가져가시잖아요. 그 신고를 사업자가 되시면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월마다 4대 보험과 그다음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 반기마다 1월과 이제 다가오는 7월 달에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말 그대로 이 상품을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용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셨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매출액을 토대로 이 종합소득세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도 마찬가지로 경비를 끌고 와서 뼈대가 되는 하나의 이제 그 장부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죠. 인건비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 외적인 다른 경비들까지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매출이 높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고소득 사업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억 원,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은 7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이실 때
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십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반기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경험한 바인데 사업을 초반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좀 넘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나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무리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좀 들면 A 사장님이 요식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식업은 사실 좀 말 그대로 많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사업 초반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좀 조절한다거나 가격은 낮추고 양은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셨죠. 그러면 일순간에는 매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결국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지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닥쳐오는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만약에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큰 부가가치세가 나왔을 때 정말 놀라시는 거죠. 기존에는 소비자 입장이었으니까 그냥 항상 물건의 부가가치세 지불하고 끝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거를 납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순간 엄청난 놀람을 이제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부가가치세를 나의 매출 매입에 반영을 했더니 손익분기점보다 더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사업주분은 이제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면 음식 가격을 높인다거나 그 반대급부적인 어느 제스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되면 당연히 또 손님은 이제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진율을 잡으실 때 당연히 중요한 세금 후의 금액, 그러니까 세후 금액을 예정을 하셔서 이 단가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이들 놓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약간 한숨 쉬면서 에휴, 나라에서 세금 10%나 떼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제가 벌어들인 것에서 내는 거지만 부가가치세는 가장 첫 번째로 인지할 게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내어야 하는 세금을 제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월과 7월에 그거를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업주분들은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 국가에 대한 한탄을 좀 하신다거나 예,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사하실 때 새파랗지 네,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종종 들리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 현금으로 지불을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포착을 해서 이 말 그대로 탈세 제보를 한 다음에 탈세 포상금을 이제 받아가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사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예, 정말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사업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최종 소비자를 대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걸 발급을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아시는 병원은 이제 이걸 알고 있는데도 그 직원이 발급을 안 해서 이 현금 영수증 가산세만 40억 원 정도 추징을 당한 적이 있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한테 교육도 해야 되고 본인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파랗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가맹점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맹점을 가입했다라는 표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러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끊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로 끊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국세청에 이제 일반적인 발급을 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특정하지 않아더라도 이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010-000-1234번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본인의 매출 누락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은 현금을 받았는데 이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매출 누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과소 신고한 게 되고 그다음에 납부도 적게 한 게 되고 현금 영수증 가산세까지 정말 엄청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산세 부분 때문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첫 번째로는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에 그 미가입 기간을 곱한 다음에 365를 나누시고 1%를 곱한 가액을 이제 가산세로 추징을 당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급을 거부하시거나 과소 발급을 하시게 되면 그 거부 금액의 5%를 이제 가산세로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걸 만약에 미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20%나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가산세가 정말 과중하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발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10,000원이지만 현금 지급을 할 경우에 뭐 9,000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금 영수증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분이 이제 발급을 국세청 번호를 했다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노리는 말 그대로 노리였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지? 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당은 제가 주변에서 보아온 결과로는 6개월 안에 폐업을 하십니다. 조사를 받으셔서. 네, 이제는 그런 형태의 식당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 경험을 하신 다음부터는 무조건 발급을 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어렵다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더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꼭 절세, 세금 공부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